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신축월 경우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8글자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일간과 이 월령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한나라의 임금과 같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라든가 환경과 같죠. 임금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환경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아니면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그걸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이걸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되겠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되겠고, 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쇠라든가 철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금이니까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이제 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음양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게 되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같은 쇠이면서 같은 철이지만은 이거는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된다. 음금. 그래서 하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철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단하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음금은 양금에 비해서 좀 단단하지 못한 걸 말하죠. 예를 들면은 강철 같은 경우는 사람의 힘으로 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철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손으로 쉽게 휘를 수도 있고 쉽게 끊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강도로 놓고 봤을 때 강한 것은 양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약간 부드럽다라고 하면 그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될 수가 있겠죠. 무거운 걸로 놓고 봤을 때는 1톤, 2톤 나가는 금을 양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가벼운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철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것을, 옛날에 장갑차 같은 경우는 강철을 가지고 만들지만은 사람이 타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탱크같이 이렇게 무거우면 뭐예요?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탱크라든가 배 같은 경우는 강철로 만들지만은 사람이 타는 오토바이 차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차체 같은 경우는 비철 금속이라든가 철과 다른 철 갖다가 합금을 하죠. 왜냐하면 가벼우면서도 좀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차체를 만들고,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우랄루민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걸로 만들죠. 비행기가 너무 무거우면은 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자체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겉에 철을 갖다가 쇠에다가 다른 이제 비철금속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강한 것은 무거운 것은 양금이라고 하면, 가벼운 것은 음금이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철을 갖다 놨는데, 하나는 굉장히 광채가 있습니다. 반지 같아,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가 하면, 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심지어 녹두스러 있고 막 뭐 이런 이상한 분소물도 묻어져 있어 약간 더럽다라고 하면 그건 양금이 되는 것이고, 말끔하고 깔끔하다 그러면 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의 성질하고 음금인 신금의 성질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좀 단단하고 견고하고 좀 뭐랄까 묵직한 그런 강철 같은 개념 있죠. 강철 같은 개념, 아니면 무쇠와 같은 개념, 원철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고,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금방 캐낸 철광석 같은 거죠. 불순물이 좀 섞여져 있지만은 나중에 그거를 불로 재련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 가지고 여러 가지 철을 이용해서 이제 기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재료 같은 개념을 원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경금이 원철이라든가 아직 단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원재료로서의 철이라고 하면, 신금은 단련을
해서 일단 기물을 만들었다. 반지, 보석 같은 그러한 기물을 만든 것으로서 뭐 보석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보석. 그 다음에 뭐 주옥이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은부와 같은 것,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안경테, 안경알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핸드폰의 외장 케이스, 뭐 저기 뭐 회사 제품은 플라스틱이지만 뭐 회사 제품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만든 핸드폰도 있겠고요. 액정 같은 경우에도 그거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알, 안경테,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 다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주옥 같다.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아직은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경금을 단련한 화가 필요하겠죠. 이때 필요한 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실질적으로 병화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는 정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홀로 쓸 수는 없고,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같이 보좌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땅에서 캐낸 여러 가지 금광석이라든가 은광석 같은 경우를 꺼내서 불로 다스려서 순수한 금과 은을 뽑아내서 금수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반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만들어진 보석, 금은보화를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광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깨끗하게 신금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정화를 쓰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론을 배울 때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관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일간에 따라서는 물론 관성이 명예가 될 수 있지만 일간에 따라서는 관성보다는 오히려 상관,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상관으로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금의 광채라든가 신금의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필요한 일간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금처럼 오히려 임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육친론만 공부하다 보면 재성이 재물이 되고 관성이 명예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의 특성, 일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자, 해자 축월이죠. 해자 축월, 해월, 자월, 축월은 방향으로는 북방이 된다 그러죠. 북쪽. 해방은 해의 방향은 북서쪽이고, 자의 방향은 정북쪽이고, 축은의 방향은 북동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겨울이 되겠죠. 해는 초겨울이 되겠고, 그래서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은 음기가 가장 왕한 겨울이면서 이때를 중동이라고 표현하고, 축월은 이제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다음 계절인 봄, 즉 인월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죠. 그래서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겨울이기 때문에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계절적인 특징이 되는데, 춥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안 되겠고요. 추우면 뭘 해야 된다? 보온해야 된다, 조후해야 된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물론 조후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뿐만 아니라 여름인 사우미월도 조후가 필요하겠고요. 임묘진월이라는 봄이라든가 신유술월인 가을에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가장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계절은 겨울인 해자축월하고 여름인
여름인 4, 5, 리월인 것이지, 인묘진월은 따뜻합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냥 반팔만 입고 다녀도 그렇게 추운 줄 모르죠. 가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나가면 오히려 가을 바람은 굉장히 시원하면서 쾌적하면서 습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죠. 그래서 봄, 가을은 그렇게 좋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절실하진 않지만은, 봄, 가을을 제외한 여름과 겨울은 조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다. 즉 해자축월은 해동해야 되니까 화가 있어서 해동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멸은 덥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쉽게 말하면 선풍기라든가 에어컨, 심지어 부채라도 있어야지만 여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우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죠. 뜨거운 곳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도 조우가 되는 것이고, 차가운 것을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우라고 하는 개념인데, 해자축월에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 조우의 개념으로 쓰는 경우에는 병화라야지만 충분하게 조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자축월의 화는 한 점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지로 한 2점 내지는 3점 정도는 있어야지만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조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원래는 수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월, 자월이, 해월, 자월이 그야말로 수가 왕한 수왕절. 해는 수의 임간지가 되겠고요. 자는 수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지만, 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쇠지가 돼요. 쇠지. 이제 해월, 자월의 가장 극성한 수의 가장 극성한 시절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자월이 지나면서 축월로 넘어가면서부터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이렇게 되면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축월은 오히려 진술충미, 월은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가 왕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월 같은 경우에 경금이 생하게 되면 일단 월령 자체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를 생해주는 생아자죠. 생아자이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축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내일 신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에 모두 할 수 있다. 월령인 인성, 생조도 받지만 통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이 해자축월이 태어났을 때 해월이라든가 자월은 수가 왕에서 경금의 기운을 많이 설기하는 그런 달이지만, 축월은 생조를 받고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경금이 축월의 묘지에 임묘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경금 자체가 해월, 자월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 신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강하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경우는 불약, 약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해자월은 경금이 약한 것이 문제였지만은, 축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금이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금이 세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축월 같은 경우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이때는 뭐냐면 유축해금이라든가 신금을 보게 되면 월령에 대해서, 신금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신금을 다시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 신의 뿌리를 두지만은 월령에도 뿌리를 두고 뿌리를 둘 수 있고, 월령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때는 축월의 토왕절이지만 일간도 같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해수라든가 자수를 보게 되면 축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금이 오히려 설기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다시는 금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불약,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이면서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쓴다. 이거는 병화를 쓰는 이유는 뭐다? 병화는 조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관살 혼잡을 만들기 위해서 병화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정화를 아울러서 쓰게 되죠. 해월도 마찬가지로 자월도 마찬가지로 해자, 축월은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이지만, 사주 자체가 원체 한습, 차갑기 때문에 병으로서는 별도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관살 혼잡이 돼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좋은 그런 경우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의 정화, 천간의 병화는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나 정화는 다른 것보다는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는 병화의 뿌리도 되지만 정화의 뿌리,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주고 병화도 생주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물론 이제 5화라든가 4화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정화 입장, 경금을 단련하는 입장에서는 간목 하나 정도 있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과 국을 본 연후에 이 사주는 어떠한 오행이 있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사주를 중화를 이룰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뭐다? 용신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용신이 뭐냐, 격국이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주를 볼 때 기본적입니다. 격국과 용신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주를 읽어내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격과 국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급, 양금이 되겠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 중미, 토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지만 지금 오늘의 축토하고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토. 그래서 일간은 양, 그 다음에 원령은 음이 되겠죠. 양 대 음의 관계가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 여기서 토는 월지가 되겠고요. 금은 일간이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거죠. 자가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것. 생하자는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하자는 인성. 인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인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됐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정인이 되겠죠. 만약에 내일같이 일간도 월지도 음대 음이 되거나 아니면 양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정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에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축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축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개수를 가지고 뭘 잡는다? 격을 잡는다. 그러면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간에서 축중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아서 겁적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죠. 이 경우에는 얘를 잡지 마시고요. 그냥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그냥 요건 좀 무시하시고 그냥 다시 원령으로 보시면 되고, 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당연히 축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개수도 투출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기토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격으로 잡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뭘 격으로 잡냐면 본기 위주로 잡는 거여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잡냐면 본기 우선, 중기 우선, 그 다음에 여기가 맨 마지막이 되겠죠. 단 중기는 같은 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겁제격으로 잡지 않죠. 격을 잡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 개수만 가지고 격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원령이 투출되어 있죠. 연간에 투출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겁제격으로 보지 마시고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토왕절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무토 내지는 기토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지지로 차라리 신금, 유금 정도가 있고 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더 좋은 깔끔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도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축 안에 경금도 뿌리를 둘 수 있고요. 두 신금도 뿌리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축은 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지에서도 이렇게 축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금의 세력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동절이기 때문에 금도 얼고요, 토도 얼죠. 토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해동을 해 주어야지만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동하는 경우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를 쓴다라고 했죠. 병화는 지지로 사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지지로 오화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지
오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호일주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화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오중 오화를 받다는 오중 정화를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중 병화는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격을 취용할 때도 오는 기토 내지는 정화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화를 얻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지에 정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병화가 없기 때문에 조후하는 그러한 개념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못하겠죠. 축월에 동절에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한습함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화를 갖다가 공격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시 생시에서 화를 봐야 되는 상황에 수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정인격의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난 경금보다는 축월은 인성의 경금 자체가 원령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약하지 않죠. 두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연지에도 축토가 있기 때문에 금이 이런 경우에는 신약 이라기보다는 불약 내지는 그래도 조금은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은 일단 왕하게 되면 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병화로서는 조후해야 된다. 그래서 해자 축월의 경금은 관살 혼잡되는 것을 어떻다? 꺼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 단 한 가지 해자 축월의 경금이 화를 써야 되는데 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5의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화를 건드리게 되면은 좋지 못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병자시가 되는 거예요. 병자시가 되면 좌우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화가 깨져버리죠. 선생님, 자축합토가 돼서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자축합 되기 전에 벌써 좌우충이 벌써 됐죠. 그죠? 이거는 자축합이 아니라 좌우충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도 마찬가지로 5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깨지게 되면은 병화 스스로도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또 오지 말아야 할 생시 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인시 이런 경우에는 화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후 회국해서 병화도 쓸 수가 있겠고 오중 정화도 쓸 수 있죠. 병정화를 모두 쓸 수 있지만 무인시가 됐을 때 가장 단점은 뭐냐면 토가 왕한 게 되는 무토 투출되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금을 갖다가 단련해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은 화가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진시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한테 다시 또 이렇게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경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토왕제 토가 다시 많습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오로지 쓸 수 있는 것은 이 오중 정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오중 정화 하나, 간목의 생주도 받지 못하는 오중 정화 하나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조후도 해야 되고 경금도 단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금이 투출됐다라고 해서 경금이 뭐 특별히 더 크게 왕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일단 좋은 것은 사중평화, 조우할 수 있는 평화를 얻었고요. 오중정화를 얻은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축축 금이 좀 세력이기 때문에 목이 들어와서 좀 화를 좀 더 생해줘도 이건 나쁘지 않고요. 단 안 좋은 것은 뭐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무자대운은 좌우충이 될 것이고요. 기대운은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로 자수라든가 지지로 해수가 와서 우사를 건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그러한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모시 같은 경우는 오화 두 개 보는 거 나쁘지 않죠. 가장 큰 단점 뭡니까? 임수 투출됐다라고 하는 거. 개미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개미시가 되면 이거는 이제 오미합화가 이렇게 되겠죠. 오미합화가 되는데, 자, 개미시 다시 한번 한자가 또 이렇게 좀 뒤집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미합파가 되지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에 해자 축월에 동절에 임계수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를 잡고 꺾으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좋지 못한 그런 임계수가 투출되는 생시는 좀 좋지 못한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갑신 을류는 일간을 왕이 지지만은 화가 약하기 때문에 갑신시 을류시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